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물가와 실업, 우리 교과서 88페이지 펴주시고요. 자, 물가 실업 단원에 대해서 이제 배울 텐데, 이번 단원에서는 물가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물가가 보통 상승했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물가가 그럼 왜 오르는지, 그 원인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아까 물가의 의미, 그리고 물가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좀 뉴스를 많이 본 친구들은 이 인플레이션이란 말을 이제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인데 그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렇다면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교과서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물가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면, 자,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자, 물가란 여러 상품의 가격을 종합하여 평균한 것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4단원에서 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런 것들 배웠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5단원에서 배우는 거는 그렇게 배웠던 상품의 가격들을 이제 종합해서 평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5단원 시작하기 전에 좀 우리는 이제부터 경제를 좀 크게 보는 거시적으로 볼 거다. 그래서 거시경제를 배우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한 상품의 가격이 아니라 이제 여러 상품의 가격을 종합해서 평균한 것을 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우리 물가가 좀 올랐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어떤 한 상품의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상품, 여러 상품들의 가격이 올랐다 이럴 때 우리는 물가가 올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가 지수 자 나와 있는데, 자 물가 지수는 뭐냐면 우리가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다라고 표현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숫자로 나타낼 때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활용하는 게 물가 지수입니다. 물가 지수. 이때 물가 지수는 아주 간단한데 어떻게 구하냐면 기준 시점의 물가를 100으로 나타냅니다. 기준 시점의 물가를 100으로 하고 그때 비교 시점의 물가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게 바로 물가 지수예요. 자,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잘 모를 텐데, 예를 들어 2021년도의 물가 수준이 궁금하다. 그러니까 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느 정도 물가가 오르고 내렸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 2020년도의 물가 지수를 100으로 놓습니다. 100으로 설정하고, 그리고 2021년도에 물가 지수를 20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102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20년도에 비해서 2% 상승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98이 나왔다고 하면은 20년도에 비해서 2% 내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가의 움직임을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가 상승의 요인,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자, 물가가 그렇다면 왜 오르냐? 물가는 보통 올라요. 물가는 이제 내리는 경우는 이제 흔치 않고, 이제 보통은 다 오르는데, 근데 이제 물가가 오르는 게 이제 보통 우리는 소비자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경제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물가 상승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물가 상승하는 거는 보통은 경제 성장을 이제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이렇게 나쁜 현상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물가 상승이 왜 일어나는지 그 요인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자, 우리 교과서 89페이지에 물가 상승의 요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별표 칩시다. 자, 별표 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한번 살펴봅시다. 자, 물가가 상승하는 요인은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경제 전체 수요가 경제 전체 공급보다 큰 경우에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경제 전체 수요, 그래서 전체 수요다라고 해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총수요라고 합니다. 총수요. 자, 우리 국내 총생산이란 거 했었죠. 그렇죠? 거기서 말하는 총과 같은 의미인데, 자, 전체, 우리나라 전체 수요, 그래서 총수요. 자, 마찬가지로 전체 공급이니까 총공급이라고 하는데, 자, 이 총수요가 총공급보다 많은 경우,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거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때, 이때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우리 4단원에서 그걸 배웠습니다. 자, 초과수요라는 개념 배웠었죠. 초과수요. 초과수요는 뭐였죠? 자, 그 상품을 원하는 사람은 많아요.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때 수요자들끼리의 경쟁이 발생해서 결국에 상품의 가격은 오른다라고 했었죠. 그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단지 범위가 커진 거죠. 이제 한 상품이 아니라 경제 전체 수요가 있는 거고, 경제 전체 공급이 있을 때 경제 전체 수요가 공급보다 더 높을 때 물가가 상승한다. 이때 경제 전체 수요를 구성하는 것이 있어요. 즉 총수요를 구성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거는 1학기 때 배웠습니다. 자, 1학기 때 경제 주체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우리가 누구라고 했었죠? 우리는 가게라고 했었죠. 가게. 자, 그리고 주로 상품을 만드는 생산 활동을 하는, 그렇죠, 기업이 있었고, 그리고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기업, 정부가 있었는데, 이때 이 가게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냐? 자, 소비 활동을 한다라고 했어요. 소비 활동. 그리고 기업은 어떤 활동을 한다 그랬죠? 자, 투자 활동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투자. 생산 활동도 물론 하지만 이제 수요 측면에서 보자면 기업은 투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그냥 정부는 뭐 여러 가지 돈을 쓸 때가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돈 쓰는 거를 재정 지출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이제 돈을 재정이라고 하는데, 그 재정을 지출한다라고 해서 재정 지출. 그래서 지금 우리 교과서 89페이지 물가 상승의 요인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자,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의 재정 지출,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 세 가지가 총 수요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 가계의 소비가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거나,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거나, 혹은 이 두 가지, 세 가지가 동시에 증가하게 되면 나라 전체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나라 전체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근데 이렇게 증가하는 수요를 나라 전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때, 이때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물가 상승의 요인 첫 번째 했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두 번째는 생산비 상승.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산비. 자, 생산비라는 거는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죠. 그렇죠? 자,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 뭐가 있을까? 자, 생각해보면, 자, 간단하게, 우리, 생산 요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생산 요소. 생산 요소에 뭐가 있었죠? 그죠? 자본, 토지, 노동이 있었죠. 그거의 대가를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노동의 대가, 임금이 있죠, 임금. 임금도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다 비용이겠죠. 그죠? 선생님이 항상 예를 드는 게 편의점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 알바비 내는 게 다 이제 비용에 잡힌다라고 했었죠, 비용. 그래서 근데 그 최저시급이 계속 올라요. 그럼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이겠죠. 그렇죠? 부담이어서 이제 기존보다 뭐 알바생을 계속 썼다면 알바생을 쓰는 빈도가 조금 준다든지 한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임금이 오른다거나, 아니면은 뭐 임대료가 오른다거나, 아니면은 뭐 원자재, 뭐 재료값이 오른다거나 하면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생산을 늘린다, 줄인다,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생산을 줄이게 되면, 자, 그럼 공급 곡선이 움직일 텐데, 자,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왼쪽으로 움직여요? 그렇죠. 왼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물가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된다. 자, 지금 그래프 머릿속으로 지금 따라오고 있죠. 자, 다시. 자, 임금이 오르거나, 아니면은 임대료가 오르거나, 아니면은 원자재, 재료값이 오르거나 하게 되면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럼 생산자 입장에서는 공급을 줄이게 되고, 그러면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움직이게 돼서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 자, 세 번째는, 자,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자, 통화량이 많아지게 되면, 자, 소비나 투자가 활발해지게 됩니다. 자, 이거 우리도 아마 느꼈을 텐데, 최근에 정부에서 돈 줬잖아. 자, 언제 줬어요? 재난지원금 줬었죠. 자, 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니까 지금 혹시 남아있는 사람 있어? 재난지원금? 아무도 없죠. 그쵸? 자, 재난지원금을 주면은 아무래도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소비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졌을 거야. 선생님이 무슨 그 인터넷에서 본 건데 재난지원금을 하니까 편의점에서 가장 이제 많이 팔리는 것 중 하나가 뭐가 됐냐면 그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렸대.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편의점에서 되게 비싼 편이잖아. 근데 이제 뭐 속된 말로 꽁돈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평소에 먹지 못했던 그런 고급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사 먹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통화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비가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활동이 활발해지게 돼요. 그리고 통화량이 많아지게 되면 자, 우리가 주머니에 1,000원이 있을 때 100원의 가치와 100만 원이 있을 때 100원의 가치. 자, 둘 중에 어느 쪽이 100원의 가치가 더 높아요? 아무래도 1,000원이 있을 때 100원이 훨씬 더 그 가치가 높겠죠. 그쵸?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화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자, 반면에 실물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실물의 가치. 자, 실물의 가치는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물가가 이제 화폐 가치가 낮아지게 되면 기존의 동일한 재화를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화폐의 양이 기존보다 많아진 거야, 적어진 거야? 당연히 많아진 거죠. 왜?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화폐 가치가 높다면 적은 양의 화폐로도 재화를 살 수 있었을 텐데 화폐 가치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재화를 사더라도 기존에 비해서 더 많은 화폐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어떻게 된다?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실물 가치가 높아지면서 화폐 가치가 낮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같은 재화를 구매할 때 필요한 화폐 양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실물 가치는 높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자,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와 뭐 체감 물가의 차이,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과서 90페이지 넘어가서 90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영향,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플레이션 영향. 자, 아까 인플레이션은 뭐랑 같은 말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물가 상승과 같은 말이다라고 했어요. 물가 상승과 같은 말이다. 자, 그래서 물가가 자,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자, 이때 물가가 상승했을 때, 자, 어떤 영향, 우리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 교과서 90페이지에 물가 상승의 영향, 자, 거기에 별표 쳐주세요. 별표. 자, 중요합니다. 별표. 자, 물가 상승의 영향, 자, 크게, 한, 뭐,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첫 번째를 보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선생님 방금 전에도 설명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자,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는 거야. 화폐 가치가. 아무래도 그렇겠죠. 선생님 얘기했지만, 같은 재화를 사기 위해서 필요한 화폐의 양이 더 많아졌다는 거야. 즉,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기존보다 많아진 거야, 적어진 거야? 당연히 적어진 거죠. 그렇죠? 이거 단적인 예로 뭐 예를 들어 1980년대 만원과 지금의 만원, 자, 그때 만원으로 할 수 있었던 것과 지금의 만원으로 할 수 있었던 것 둘 중에 어느 만원이 더 가치가 커요? 당연히 80년대 만원이 더 크겠죠. 그렇죠? 그럼 왜 그러냐?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가가 쭉 상승해 왔기 때문에 80년대는 만원으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왜?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자, 그것과 이제 또 같은 맥락으로, 자, 실물 자산의 가치가 상승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실물 자산의 가치가 이것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화폐 가치가 하락해요. 그렇죠? 화폐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같은 재화를 사기 위해서 필요한, 화폐가 많아졌다라고 했죠. 같은 재화를 사기 위해서 필요한 화폐가 많아졌다. 즉, 실물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80년대 아파트 가격과 그리고 현재 아파트 가격 비교만 해봐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게 바로 물가 상승 때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수출이 감소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수출이 감소한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자, 수출이란 건 뭐죠? 수출? 자, 우리나라 상품을 외국에 갖다 파는 게 수출이야. 그치? 자, 그러면 외국에 갖다 팔아서 이제 잘 팔리려면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한 게 좋겠죠. 그쵸? 저렴해야 외국에 갖다 팔았을 때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사람들이 많이 살 거 아니야. 외국 사람들이. 그치? 자, 그런데 물가가 상승해요. 자, 우리나라 상품 가격이 막 오릅니다. 막 올랐어. 뭐 극단적인 예로 들어서 2배가 올랐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미국에 볼펜을 이제 갖다 수출을 할 건데, 근데 볼펜이 1,000원에서 갑자기 2,000원으로 올랐어요. 자, 그러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 볼펜 살까 안 살까? 안 산다는 거죠. 갑자기 같은 품질인데 뭐 더 좋아진 것도 아닌데 가격이 그냥 2배가 된 거야. 안 산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수출하는 사람 입장에선 물가 상승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야. 그쵸? 그래서 수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출이 감소했으니까 수입은 어떻게 될까? 증가하게 돼요. 자, 이것도 해보면, 자, 수입은 뭐였죠? 수입은 외국 상품을 우리나라가 사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우리나라 상품 가격은 막 오르고 있는데 외국 상품은 원래 팔던 가격으로 그냥 들어와요. 수입이 됩니다. 자, 그럼 뭐 사? 둘 중에? 당연히 수입 제품 사겠죠. 그쵸? 가격이 싼 수입 제품을 삽니다. 그래서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유리해지고 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은 감소하는데 수입이 증가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무역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역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한마디로 여기서 적자 났다는 거지, 적자. 그치? 우리는 파는 게 별로 없는데 우린 계속 사기만 하니까.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이제 유리한 사람과 불리한 사람이 생겨요. 자, 이때 불리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 되게 상식적인 얘기인데 아무래도 일정한 봉급, 이제 월급 받는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은 불리해요. 이제 선생님 같은 사람들은 불리하겠지. 그치?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받는 월급은 그대로야. 그럼 아무래도 불리하겠죠. 그쵸? 그래서 봉급이나 일정한 봉급이나 연금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자,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람도 불리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왜 그러냐면 화폐 가치가 하락했어요. 그쵸? 화폐 가치가 하락했어. 그러니까 어제 내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어제 100만 원이 오늘의 100만 원과 가치가 다르다는 거야. 이게 어제라고 하면 좀 와닿지 않지. 예를 들어 2000년이라고 보자. 2000년에 빌려준 그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의 가치. 자, 어느 게 더 높을 것 같아? 당연하지. 2000년에 빌려준 100만 원이 훨씬 높겠죠. 그쵸? 왜? 물가가 쭉 상승했거든. 그래서 2000년에 그 100만 원은 굉장히 큰 가치를 지녔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의 100만 원으로는 그때만큼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빌려줄 때 뭐를 받는 거야? 그렇죠? 이자도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자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돈을 빌려준 거. 친구한테 이게 돈 빌려줬을 때 물가 상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불리하게 된다. 자, 그리고 수출업자. 아까 얘기했었죠. 수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된다. 자, 그럼 반면 유리해지는 사람은 누구냐? 이걸 거꾸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 월급 생활하지 않고 나는 실물 자산을 갖고 있어. 그래서 뭐 건물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 그러면 나는 그냥 가만히만 있는데 물가가 상승하니까 건물의 가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심지어 건물주를 뭐라 불러? 간물주라고 하잖아. 그치? 그렇게 왜 불리겠어? 물가가 그만큼 계속 상승하니까
그만큼 실물 자산의 가치가 점점점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돈이 이제 생기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지. 그치? 그래서 실물 자산 소유자, 이런 사람들은 유리하게 된다. 자, 그리고 아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불리하다고 했잖아. 그러면 반대로 돈을 빌린 사람은 유리하겠지. 그치? 자, 그리고 수입업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유리해집니다. 자, 이거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따로 또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자, 물가 안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제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이거는 너희가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고 대학을 갈 때도 중요한 포인트야. 이런 게 이제 논술의 포인트로 많이 나옵니다. 이제 뭐 물가 안정에 대한 어떤 그런 제시 상황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써라, 뭐 세 가지 써라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측면을 좀 나눠서 써주는 게 좀 짜임새 있는 글이 되거든. 그래서 너희가 공부할 때도 물론이지만 그런 것도 좀 염두를 하면서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에 보면 먼저 뭐 정부, 은행, 기업, 소비자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정부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부는 일단 재정 지출, 자, 돈을 많이 쓰면 그만큼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아까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과도한 재정 지출,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 쓰지 말자는 거야. 필요한 돈만 좀 쓰고, 그리고 조세를 늘리자. 자, 이 조세를 늘린다는 표현이 왜 그러냐면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요. 많이 걷게 되면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되겠지. 자연스럽게, 그치? 그러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니까 소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된다. 그쵸?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지출 줄이고 조세를 늘리게 되면 재정 지출도 줄어들면서 이제 가계 소비도 줄일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 그리고 은행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통화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은행이 통화량을 결정하거든? 그걸 이제 중앙은행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은행,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것들은 시중은행이라고 하고, 이제 그런 시중은행들의 은행을 이제 중앙은행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한국은 한국은행이에요. 한국은행. 이제 그 중앙은행에서 뭐 이제 금리를 결정하고, 그리고 통화량 이런 것들을 결정해요.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에서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통화량을 어떻게 하냐? 줄입니다. 지금 시중에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상승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원인 제공했던 거를 이제 없애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통화량을 줄인다. 그래서 통화량을 줄여서 시중은행의 이자율이 높아지도록 만들게 된다. 자, 이거는 이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줄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화폐 가치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화폐 가치가 높아지게 돼요. 자, 줄이니까 반대로, 그렇지? 통화량을 줄이니까 화폐 가치가 높이게 되고, 그리고 그 돈을 빌리는 대가, 즉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왜? 화폐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그 빌리는 대가도 높아져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그 빌리는 대가가 뭐라고요? 이자율이라고요. 그래서 이자율이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또 연계될 수 있는데 이자율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은행에 뭐 할까? 저축해요, 저축.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해.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해. 그러면은 쓸 수 있는 돈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지. 그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소비도 줄어들게 된다. 자, 그리고 기업이 나와 있는데, 자, 기업은 어떻게 하냐? 아까 나라 전체의 수요가 나라 전체 공급보다 많은 경우에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기업은 그러면은 공급을 충분히 해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럼 공급을 지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라고 할 때, 자, 기업은 그러면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야. 어떻게? 기술 혁신을 통해서. 그래서 기술 혁신을 이제 뭐 경영 혁신, 기술 혁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의 효율성을 높인다. 그래서 뭐 생산을 수요만큼 그렇게 제대로 좀 공급을 해주게 되면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는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거야. 과소비하지 않는 거지. 나한테 이제 필요한 소비는 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소비만 하다 보면 소비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활동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잠시 영상을 멈춰두고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유래지는 사람, 불리해지는 사람. 자, 이거 잘 풀었는지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 이유도 한번 여기 한번 살펴봅시다. 자, 확인학습인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물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다 본 사람은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이제 문제를 올려놨으니까 몇 문제 안 돼요. 5문제 이내니까 금방 풀 거야.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마치고 수업을 종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